어제는 헤어지는 역에서 한없이 흔들던 그의 손이 영원한 이별을 베꼈고, 오늘 아침 국 속에서 붉은 혁명의 역사는 인간을 베끼면서 초라해졌다. 눈동자를 베낀 깊은 물, 물에 든 고요를 베낀 밤하늘, 밤하늘을 베낀 박쥐는 가을의 잠에 들어와 꿈을 베꼈고, 꿈은 빛을 베껴서 가을 장미의 말들을 가둬두었다. 그 안에 서서 너를 잡고 베끼던 사랑은 누구인가? 그 안에 서서 나를 잡고 베끼는 불가능은 누구인가? 허수경 시인의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에 담겨있는 시 베낀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문장을 만나면 흰 종이에 꾹꾹 눌러 베껴 적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베끼고 싶다는 것은 아마도 좋아해서 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아무리 베끼고 싶어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그런가 하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베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어제를 베껴 오늘을 살고, 오늘을 베껴야 내일을 또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흔드는 손이 영원한 이별을 베끼는 일만은 없었으면, 언제나 다음을 기약하는 안녕이라는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백수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백수린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거짓말 연습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폴링인폴, 참담한 빛, 중편소설 친애하고 친애하는, 짧은 소설 오늘 밤은 사라지지 말아요가 있고요. 젊은 작가상, 문지문학상, 이해조 소설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소설집 여름의 빌라를 출간하셨고,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소설 여름비를 번역하셨습니다. 좀 더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여름의 빌라, 근데 또 사정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가을에 모시게 됐어요. 책 낸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정신없이 지냈어요. 책 내자마자 또 그 마르그리트 디라스 여름비를 출간해야 돼가지고 공교롭게도 두 개가 다 여름이 들어가가지고 여름에 출간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여름이 끝나기 전에 출간하느라고 정신없이 번역을 했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책 나오고 이제 몇 달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름의 빌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낭독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있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그쵸. 보통 책 나오고 행사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는 못했고, 오프라인 행사는 한 번 했고, 그 외에는 뭐 인스타 라방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몇 번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책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고, 책 뒷면에 보면은 박연준 시인과 김금희 작가님이 추천사를 적어주셨는데요. 박연준 시인님은 인생의 불가사의에 대해 가장 우아하게 말하는 법,
아름답이라고 써주셨고 김금희 작가님은 그동안 백수린이 그려온 세계에서 아주 우아하게 다른 방향으로 결을 뻗은 놀라운 작품들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그 많이는 모르겠고 몇 번은 그래도 들었어요. 몇 번 좀 자주 제 소설 수식할 때 듣는 표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 그쵸. 저는 그 참담한 빛에서부터 그 우아함이 빛을 발하다가 이 여름의 빌라에서는 완전 그 대폭발한 느낌도 들고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소설을 쓰지? 이런 좀 부러운 마음이 많아서 작가님은 이 소설에 대한 우아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좀 우아하긴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근데 저는 사실 왜 제 소설이 우아하다는 평을 받는지 몰라요. 아마 다 작가들이 좀 자기가 왜 그런 얘기 듣는지 잘 모르지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제 소설에 종종 듣는 수식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아하다. 도대체 왜 내 글이 우아한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담한 빛에서부터 거기서도 아마 추천사에 그렇게 써주셨었던 것 같은데 그 즈음부터 약간 우아하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렸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건 저의 감상인데 일단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문장에 기품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기나긴 문장의 기품이 일단 아름답고 두 번째로 인물들이 우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쓰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모르고 써야 정말 진짜가 나오니까. 근데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문장을 아름답게 쓸 수 있나? 근데 인물들이 다들 조심스러운 인물들이 가진 기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우아하다라는 단어가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 각자 생각들이 있겠죠. 저희 생각. 그리고 여름의 빌라가 이제 작가님 세 번째 소설집이잖아요. 네. 폴링 인 폴과 참담한 빛을 낼 때와는 이번 소설집이 이런 게 다른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쓰면서 쓰는 자세랄까? 뭔가 소설을 대하는 태도? 약간 이런 게 조금 달라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소설의 결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폴링 인 폴하고 참담한 빛을 썼을 때는 작가마다 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처음에 쓰게 했던 어떤 추동력이 저의 개인적인 우울감? 약간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외로움? 약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글로써? 그것이 저의 1차적인 목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류의 글들을 되게 많이 썼고 인물들도 약간 저의 그런 면이 되게 강화된 인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제 여름의 빌라를 쓸 때쯤 되면서 약간 여러 일들을 겪고 저는 좋아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그런 인물들을 만들지만 이런 여성 주인공들을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밝은 면이랄까 건강한 면이 있는 인물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썼고 그러면서 약간 소설들의 결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물들의 이 어떤 태도와 행동이 약간 더 달라진 느낌이 여름의 빌라에서는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감탄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단편들을 다 읽었는데 멋있어요. 다 인물들이 너무. 그래요? 네, 멋있고 응원하게 되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표제작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빌라라는 단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작품의 주인공 주아가 20대 때 유럽 배낭여행과 유학생활 중에 인연을 맡게 된 독일인 부부 베레나와 한스가 자기들이 여행 중이던 캄보디아로 주아 부부를 초대하고 같이 여름의 빌라라고 불렀던 그 숙소에서 함께 지내면서 겪는 긴장과 갈등을 진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어요? 여름의 빌라라는 작품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애초에 출발은 뭔가 인간관계가 한때는 굉장히 친밀했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재회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어서 관계가 좀 망가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은 그거였고 근데 이제 몇 년의 시간에 걸린 후에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뭐 세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그런 계층도 좀 다른 사람들을 설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구상을 했고 이제 그들이 갈등이 이제 폭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어떤 인종이나 그런 면에서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라는 어떤 제3의 나라에 보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맞아.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지만 상처라는 것은 비슷한 근데 그걸 서로 몰랐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소설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네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과 좀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있는 주아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캄보디아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일이 왠지 가난을 구경하는 일처럼 느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한스 부부와 그 주아의 남편 지호가 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주아 부부의 시선으로 작품을 읽다가 어느 순간 한스 부부가 겪었던 일을 알게 되면서 이제 뒤늦게 다시 복귀해보는 그런 게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쓰실 때 이걸 다 구상을 하고 쓰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다 구상을 했어요. 약간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결로 이렇게 읽다가 다른 사람의 사연을 알았을 때 다시 곱씹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각각의 사연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각각의 사연을 알기 전에는 자기식대로 해석하잖아요. 그거를 이 소설에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서 이 소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지호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막 저 백인 놈들 막 이러면서 읽다가 그 한스 부부의 사연을 알고 나면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얘기를 쓰는 것이 저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초고 쓰고 나서 퇴고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읽히고 많이 고쳤어요. 그렇게 읽히는지 확인하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시는구나. 그 단편 한 편 쓰실 때. 그쵸? 네,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되게 힘드시겠지만 독자로서는 되게 좋은. 다른 작가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않아요. 저는 별로 계획이 없이 시작하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구상 없이 어떤 그냥 이런 걸 써야지 하나만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작가님들이 근데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작가님들 많이 봤어요. 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작가님 소설 읽어보면 정말 그 치밀한 치열함 그 짜임이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의 빌라에서도 그 거의 마지막 장면 레오니가 이제 땅바닥에 그림 그리면서 그 자기 집을 확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와 이런 걸 쓸 때는 진짜 짜릿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장면 쓰실 때는 어떠셨어요? 진짜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장면 없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소설에 없었던 장면이고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파국으로 끝나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지호가 그렇게 욕하고 서로 싸우고 그날 밤에 이제 텅 빈 약간 그 폭풍우가 불었던 밖을 바라보면서 주화가 끝나는 이야기로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소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소설이 너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뭔가 얘기하다 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인물들을 방치해 놓고 끝내기는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장면을 하나 이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나서 펑크 내야 되겠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다 써놨는데? 네네. 막 마지막 너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감은 훨씬 막 지나 있었고 펑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려고 누워있다가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침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썼어요. 아 정말? 네네. 너무 짜릿하다.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게 정말 글을 쓰는 네. 재미자 맞아. 환희 기쁨인 맞아요. 것 같아요. 뭔가 답을 찾아낸 것 같은 그 느낌. 야, 네. 또 여기 수록작에 보면은 흑설탕 캔디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에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쓰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흑설탕 캔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손녀인 내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일기장을 토대로 할머니의 연애사를 추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편소설이었던 친애하고 친애하는에서도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랄까? 이런 게 느껴져요. 작가님에게 할머니란? 저한테 할머니 되게 각별한 존재고 제가 할머니한테 컸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았고 이때 말하는 할머니는 저한테는 친할머니이긴 한데 그래서 할머니랑의 좀 특별한 유대가 있고 그래서 제 소설에서 할머니가 등장할 때마다 다들 좀 그런 애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선물한다는 느낌으로 흑설탕 캔디도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저희 실제 할머니랑 여기에서 나온 할머니랑 사이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교육을 전혀 받지도 못하셨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흑설탕 캔디에서 약간 저와 실제로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는 건, 이 주인공이 할머니의 연애사를 추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남동생한테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랑 손잡고 있는 걸 봤다라고 말하는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로 제 경험이에요. 제 동생이 저한테 언니 근데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니 옆집 할아버지랑 손잡고 있는 거 본 적 있다고 그렇게 언니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전혀 할머니가 그런 로맨스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고 싶었던 부분을 되게 제 멋대로 쓴 셈인 거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에 할머니가 일기장에 프랑스인 브리네 씨와의 그 이별하면서 들은 말을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대명사 2개와 동사 1개. 이별하면서 들은 말을. 네. 이거를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 네. 혹시 여러 추측들 쓴 엄마와 할머니, 폭설이란 이제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해 현대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에서는 엄마로서 잊고 있던 욕망을 자각한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일단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라는 작품을 쓰실 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쓸 생각을 하셨는지도 좋고 이게 또 현대문학상도 받으셨고 하니까 저는 그 후일담을 들어보고 싶은 거죠. 네.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같은 경우는 제가 작가의 말에도 살짝 썼지만 제가 그 즈음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생들이랑 같이 읽으려고 비슷한 단편 소설들끼리를 묶어서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던 작가 중에서 샤일럿 퍼킨스 길먼하고 그리고 클라리스 리스펙토르의 작품 단편 하나씩을 같이 묶어서 읽히길 시켰는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시대도 너무 다르고 나라도 다른 여성 작가 둘이 소설을 썼는데 되게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읽히기도 시켰지만 그래서 이런 공통점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그러면 나는 한국 여성 작가로서 약간 답장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구상한 작품이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예요. 그러면 앞서 언급해 주신 그 두 소설에서의 여성 캐릭터를 보고 영감이랄까 이런 걸 받으신 거겠네요? 네,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샬롯 퍼킨스 길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작품 누런벽지인데 그거는 거기에서는 어떤 여자가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너무 중산층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의사 부인인가 뭐 그럴 텐데 거기서도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나중에는 그런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감금되다시피 하고 막 그래서 집을 탈출하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코드들을 제가 좀 갖고 와가지고 썼어요. 네. 저도 이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를 정말 그 손에 땀을 쥐면서 보다가 이렇게 또 이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에서도 정말 그 환희랄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인물들을 그리실 때 혹시 염두에 두시거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성 인물을 그릴 때요? 그게 아마도 아까 앞부분에 제가 말했던 약간 저의 그 참담한 빛 이후에 약간 변화와 연결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면이긴 하지만 되게 여성 캐릭터들이 한국 소설 속에서 많이 빈번하게 좀 우울하거나 신경증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자폐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소설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덜 쓰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여름의 빌라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있어요. 제 안에 있는 너무 어두운 면 을 물론 그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여성 캐릭터를 좀 넣고 싶다 그런 생각. 혹은 그 우울과 그 자폐적인 부분 너머의 이야기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네, 그 이후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그런 면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또 막 들었습니다. 또 이 소설집에 실린 고요한 사건과 아주 잠깐 동안에 라는 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고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2017년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에 실렸던 작품이고 서울의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이사한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고 아주 잠깐 동안에는 하자가 30대 남성이긴 하지만 이 처음으로 전세 아파트를 장만해서 입주한 신혼부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남녀 어떻게 지금 젠더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작가님 작품 속에서는 어떤 이런 계급의 문제도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신 거죠. 네. 계급 문제. 네네. 계층 문제에 좀 관심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 소설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좀 잘 몰랐어요. 제가 뭐 되게 리얼리즘적인 소설 쓰는 작가도 아니고 계급의식을 어떤 식으로 소설에 넣어서 전면에 다루기는 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하면서 있었다가 이제 좀 방향을 찾아서 제 식대로 쓰고 싶은 것의 결과물이 이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안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작가의 말에 이제 작가님께서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나는 당신이 안온한 혐오의 세계에 안주하고픈 유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 쪽으로 나아가고자 분투하는 사람이란 걸 안다. 이 문장을 읽으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레오니의 집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언제나 사랑 쪽으로 나아가고자 분투하는 사람이 작가님 소설 속 인물들을 설명해주는 문장 같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소설 속의 인물들이 사랑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아가려고 분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소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그 과정,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흑설탕 캔디는 시몬드 보부아르가 쓰다만 장편의 서두에서 영감을 받았고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는 19세기 미국과 20세기 브라질 여성 작가가 발표한 소설을 읽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이제 작가의 말을 또 쓰셨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신지 혹시 자극을 주는 책이 있는지 나누어 주신다면.
요즘은 아무런 책도 읽고 있지 않아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일단 맞아요. 번역도 하고 소설도 쓰고 네, 강의도 하고. 맞아요. 지금 정말로 아무런 책도 읽지 않고 학기 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읽고 있냐는 질문 받을 때도 다 학생들의 습작물을 읽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거 읽고 계시네요. 네. 트렌드한 거 읽고 계시네. 그래서 제일 많이 읽는 게 학생들 습작물이고 그리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줄 읽을 거리.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네. 그렇게 많이 읽고 있어요. 저의 24시간 중에 한 5시간 떼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 것 같아. 주세요. 제가 좀 살게요. 너무 하고 계시는 일이 많으셔서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해내시라. 번역도 많이 하시고 소설도 많이 쓰시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번 소설집뿐만 아니고 이제 이전부터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19라는 시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런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네, 저가 안 그래도 제 소설들이 이제 외국인과의 어떤 교류나 뭐 국경을 넘는 일이라든지 국경과 국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보면서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특히 이제 제 소설 같은 것 중에 이번에 여름의 빌라는 아니지만 참담한 빛의 실린 소설 중에 국경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라는 작가가 태어나게 된 어떤 맥락?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국경을 넘으면서 국경 너머의 어떤 세계의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태어난 세대에 속하는 작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고작 몇 년 전 일인데 뭔가 되게 옛날 일 같다? 뭔가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네. 우리는 나갈 수 있을까요? 공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과연 언제쯤? 그러니까요.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근데 정말 좀 걱정은 돼요. 앞으로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 맞아요. 예전같이 살 수 있을까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고민이 추가되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길 바라면서 또 작가님은 불문학 전공하셨고 번역 일도 하시고 또 최근에 그 여름비라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책도 번역하셨잖아요. 네.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떠세요? 나의 글을 쓴다는 것과 누군가의 글을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궁금했어요. 일단 둘 중에서 따지면 제 글 쓰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좋기로 치면 압도적으로 제 글 쓰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런데 뭐랄까 제 글을 쓸 때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 지금 머릿속에 깜빡이는 커서가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너무 끔찍해요. 정말. 백지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데 번역할 건 어쨌거나 기댈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조금 안심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소설은 망해도 그냥 내가 망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구현이 안 돼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작품이 별로다라고만 생각하지. 근데 번역은 누군가 대조해서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끔찍해요. 그렇다. 맞아.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렇지만 번역의 즐거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이번에 번역하신 여름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여름비는 듀라스의 작품인데 듀라스의 작품 중에서 후기 작품이고 국내에 그렇게 많이 읽힌 작품은 아니에요. 예전에 번역이 한 번 됐었다가 절판이 되어서
꽤 오랫동안 읽히지 않았던 작품이 이제 재출간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에르네스토라는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이제 파리 교회에서 가난한 이민자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과 에르네스토 그리고 에르네스토의 동생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이야기를 유년 시절에 빗대어서 어떤 유년 시절이라는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근데 결국엔 끝나는 슬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번역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했는데 이 텍스트가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설의 지문같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희곡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원작이 듀라스가 썼던 시나리오를 원작으로 한 거를 다시 쓴 거거든요. 듀라스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때 시나리오였던 텍스트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너무 이상해요. 말이 하나도 안 되고 막 되게 부조리극처럼 쓸데없는 얘기들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게 맞나 막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걸 번역하느라고 그 부분을 번역할 땐 좀 고통스러웠는데 그 외 지문인 부분들은 듀라스의 문장이 원래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상하지만 네. 아름답다. 네네네. 그런 거 좋아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거. 아주 이상하고 아름다워요. 네. 기대가 됩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봄부터 장편 연재하세요? 네, 일단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 봄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뭐 매일 연재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간지 연재여가지고. 네. 그래도 이야기의 토대는 좀 만들어 놓으셨. 네. 큰 틀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부분들이 영영 나오지 않아서 네, 장편의 대가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작가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냥 쓰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장편도 단편처럼. 장편도 저는 설계하지 않아요. 정말요? 장편도? 네, 전 그러니까 인물과 기본 스토리만 있지 쓰다 보면은 인물들이 그냥 알아서 해요. 정말. 진짜요? 네. 믿을 수가 없어. 자꾸 선배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나 망하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작가님은 워낙에 쓰시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짜놓은 얼개가 없으면 일단 불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작가님 방법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전 기대하고 화이팅 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주 잠깐 동안에라는 아까 살짝 얘기한 작품에서 거의 말미 부분을 읽으려고 해요. 네, 233쪽에 만약에 책 있으신 분이 있으면 233쪽에 한 위에서 한 4-5번째 줄 정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수린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주가 그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노인의 죽음은 그의 탓이 아니며 그가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말해줄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여주에게도 사실은 그날 밤 달빛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그저 좋았던 그 밤 아주 잠깐 동안 그러니까 세탁기를 들어 올리고 쓰러져 있던 노인을 일으켜 세우던 그 짧은 순간에 그가 그 모든 상황을 귀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으므로 이제는 허리에 어느 정도 나이살이 생기고 눈가에도 부드러운 곡선의 주름이 생긴 여주가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집에까지 찾아오는 것이 이상해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5,000원이라도 줬다더니 또 죄송하다고 하니까 1,000원이라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 있지? 1,000원이 뭐라고 난 그랬을까? 라는 유의 말을 그가 옷을 갈아입는 방 안까지 따라오며 전하는 그런 밤이면 그는 그녀를 끌어안아주면서 우리는 안고 있어도 왜 이렇게 고독한 것일까 속으로 되뇌일 뿐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언젠가 그도
여주도 죽어버릴 것이고 그가 그토록 사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혼자 남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대체 무엇이 그 두려움을 멈추게 해줄지 알 수 없어 그는 여주를 아는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는 몇 번이고 여주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향해 아빠는 오늘 착한 일을 하고 온 거니까 라고 말하던 그날 밤의 비좁은 골목에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게 노인에게 되돌아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인물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저는 작가님 소설 읽으면 이 부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 여기 실린 소설들 중에서 이 아주 잠깐 동안 내가 상대적으로 독자님들에게 덜 읽혔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어서 기회가 됐을 때 다른 분들께 좀 들려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 우리는 안고 있어도 왜 이렇게 고독한 것일까? 사실 이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쓸 때 그리고 이 인물, 이 남자 인물을 계속 쓸 때 그런 고독감, 이 남자가 느끼는 고독감, 달빛 아래서의 고독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과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엔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끝내 건널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버린 자가 느끼는 고독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쓰러워서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작가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이 부분을 보면 결국엔 착한 사람들이 더 괴로워해. 맞아요. 맞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찰나에 느낀 어떤 나쁜 감정 때문에 자기를 또 몰아세우는 그런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요즘 작가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없어요. 일하느라 너무 바빠 그래.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뭔가를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그런 뭘 찾아 듣거나 보고 하는 것도 없어서 저도 이 코너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뭘 요새 좋아하나를 생각했는데 요새 제가 좀 꽂혀 있는 게 고로케. 아 고로케? 인 것 같아요. 동네에 맛집이 생겼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못 먹고 있어요. 계속. 근데 너무 먹고 싶어요. 계속. 고로케. 그래서 계속 고로케를 검색하고 고로케 맛집을 찾고 약간 여기 홍대도 되게 오랜만에 오면서 홍대 고로케집이 있으면 좀 사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고로케 요새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 음식에 딱 꽂힐 때가 있긴 있죠. 네, 전 좀 자주. 전 요즘 쭈꾸미. 빨간 쭈꾸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백수린 작가님 모시고 여름의 빌라라는 소설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작가님 작품집 읽으면서 정말 되게 오랜만에 어떤 희열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작품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았고 그 차례에 실린 제목들 이렇게 보면서 시간의 궤적, 고요한 사건, 폭설 이런 제목 자체가 그냥 작가님의 작품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쩜 이렇게 제목도 잘 지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아니면 독자분들에게 어떤 안부라도 전해주신다면. 네, 이렇게 이번에 여름의 빌라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고 어느새 가을이 돼버렸어요. 이러다가 곧 겨울도 오고 한 해가 다 갈 것 같은데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또 이 시간도 금방 지나고 또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문학 작품을 읽으시면서 즐거운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맞아.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고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를 읽으면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수린 작가님 보내드리고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에서 뵙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작가 정희연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책축제 서울국제도서전. 얽힘을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출판사 디지털 전시, 기획전,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부터 동네 서점을 여행하는 책도시 산책까지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새로운 책의 세계와 조우하세요. 서울국제도서전 웹사이트 www.sibf.or.kr에서 자세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배틀그라운드 게임인데요. 기대됩니다. 민구 시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구 시인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내신 작품집으로는 시집 배가 산으로 간다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시집 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 평범한 회사원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퇴근 후에는 이제 혼자 사니까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취미 생활 조그만 거 하나 즐기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예. 그 조그만 거 같지 않은데요. 되게 방대한 세계관이지만 네. 저한테는 이제 앉아서 하는 거니까 예, 조금씩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구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가 바로 배틀그라운드예요. 배틀그라운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게임이에요? 배틀그라운드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아주 커다란 그 섬에 가둬놓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혹은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그 배틀로얄 게임이에요. 그럼 100명이 접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접속할 땐 100명이 하고 정말? 한 90명에서 100명 사이의 인원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펼쳐서 마지막 한 사람 혹은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그 팀으로 하면 그 팀의 대장이 있을까요? 전술을 짜는 대장 같은 거 있어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고요. 일단은 그 100명의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서로 뭐 인사를 할 때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뭐 거의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즐겨 모이는 팀원이 있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즉석에서 팀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뭐 클랜이라고 해가지고 클랜 이름도 이제 짓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저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와 좀 성별 관계없이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친해지면 다음 게임을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새삼 이 온라인이란 게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명을 한 건데 모아놓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엔 또 더 그렇게 다가옵니다. 저희 문정이 소리 작가 방수진 시인님이 이제 작수치를 위해서 민구 시인님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게임으로 전국 랭킹을 석권하셨다고. 랭킹 전국 랭커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18살 때 게임을 처음 했는데 네.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이게 FPS라고 해서 1인칭 슈팅 게임의 줄임말인데 그때 레인보우 식스라는 굉장히 FP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인천에서 클랜 활동을 해가지고 인천의 다양한 이제 구역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클랜 마스터로 활동도 하고 인천 지역 대회에서 제가 준우승까지 해가지고 그때 무슨 PC방배 한참 이제 PC방 유행할 때니까 그래서 재물포 PC방배 레인보우 식스 경연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2등도 하면 120시간 PC방 무료 이용권 하고 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에서 아깝게 준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능력자시네요. 어쨌든 그런 전국 단위의 어떤 게임에서 2등을 하신 거잖아요. 시인으로 나와서 시를 더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그래도 뭐든 잘하는 게 있는 건 좋은 거죠. 게임은 아이디라 그러나요? 그거?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민구 시인님의 아이디가 존버? 존버맨이에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를 짓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할 때 친구 거를 빌려서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정, 제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친구 아이디로 이제 게임을 할 때 같이 접속해 있던 사람들이 너 왜 안 싸우냐? 왜 존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버가 참 편하구나. 같이 싸우는 것들보다 이렇게 숨어서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고 그래서 약간 전지적인 시점에 있는 게 좀 편하구나 해가지고 존버맨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디가 한 번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부럽다. 존버 하시냐. 그래서 존버한다고 했습니다. 존버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방송심의위원회 어떤 규정상 제가 존버 다 뜻 아실 거예요. 네. 네. 버티는 거죠. 존경스럽게 버틴다 이런 뜻도 있고 네. 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아이디고요. 버티다가 결정적일 때 딱 뭔가를 하시는 거구나. 이게 게임을 할 때 사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게임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쪽에서 총소리가 나면 무조건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는 걸 게임 용어로 여포라고 하거든요. 여포? 예, 삼국지에 나오면 여포처럼 굉장히 용맹하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풀숲에 가만히 숨어 있거나 무서워서 위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트럭 그 짐칸에 올라가서 가만히 이제 지켜보다가 앞에 누가 지나가면은 저격수구나.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하고요. 평화주의자고요. 때를 기다리는 저격수. 네. 네. 이쯤 되면은 민구 시인의 배틀그라운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3일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서라도 배틀그라운드를 뛸 수 있다. 사람이 잠을 자야죠. 네. 3일까지는 정말 제가 재밌는 게임을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다면.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일단 예스. 예. 1일 1 배틀그라운드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듭니다. X. 노. 노. 내 시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면 8알이 배틀그라운드 덕이다. 예스. 정말요?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3일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서라도 배틀그라운드를 뛸 수 있다. yes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막 게임을 하느라고 끼니를 거르거나 뭐 잠을 안 주무신다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늦게 자요. 요즘에는. 그 12시 넘으면 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심야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고수를 만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12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정한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12시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끼니를 거르는 일도 좀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특히 뭐 이렇게 PC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얼굴도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게임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소중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도 해서 뭐 끼니도 챙기는 편이고요. 한번 그거 배틀그라운드 딱 한 게임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죽으면은 한 5분 만에 끝나고요. 네. 마지막에 한 팀 남으면은 화면에 이제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문구가 떠요. 귀엽다. 그래서 보통 치킨을 먹을 때는 한 30분 정도, 30분 내외로 플레이 타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금방 끝나는구나. 네. 4시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면 8알이 배틀그라운드 덕이다 예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 8알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7알 정도. 요즘에는 그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뭐 좋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히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저한테 되게 1-2시간 정도 좀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산책도 하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안에서도 너무나 그 맵이 크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 섬을 예,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차를 타고 막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막 총알이 날라오기도 하죠. 예. 뭐 그래서 산책도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네, 네. 저한테 시를 쓸 때 도움이 좀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의 취미네요, 정말. 네.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 문보영 시인이 배틀그라운드 제목으로 연작시를 쓰고 계세요? 저 그 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개인적으로 문보영 시인이랑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관계는 아닌데 독자의 입장으로 볼 때 배틀그라운드 연작시예요. 그래서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 속해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시집인데 첫 번째 시집에서도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멋있는 면들을 보여주었는데 배틀그라운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첫 시집보다 더 좋았고요. 그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해봤다라는 그런 인상은 못 받았어요. 이렇게 시집을 보면서. 근데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점점 이렇게 맵이 작아져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에너지가 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그 관계들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전술들, 전략들을 시에 되게 부드럽게 녹이기도 했고 어쩌면은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유를 펼치지 않았나 해가지고 독자로서 너무 즐겁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세계관을 시로 표현을 하셨구나. 네.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학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민구 시인님 지금 제 앞에 있지만 되게 서글서글하시고 네. 목소리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잘생겼죠? 네, 잘생기시고 감사합니다. 멀끔하시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되게 온화한 느낌이에요. 늘 볼 때마다. 키다리 아저씨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시도 이제 평범한 일상을 되게 이제 친근하게 조근조근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떠세요? 일상과 시, 삶과 작품. 일상하고 제 시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찾을 때 먼 데서 소재를 찾는 편은 아니고요. 가까운 데서 찾아요.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나에 조금 집착을 했다면 두 번째 시집에서는 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되게 가까이 있는 거라고 해서 꼭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왜 진은영 시인의 시에서도
밖에서 있으면 이렇게 빛나는 것들이 안에 들여놓으니까 다 죽었다 하는 가족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어떤 괴리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뭐 일상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가 또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럼요. 위로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인님 이런 인터뷰 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시인이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참 제목을 못 짓는 것 같다. 네. 어떠세요? 제목 이제 곧 2번째 시집 나오시잖아요. 예. 제목 짓기에 대해서 뭔가 능력치가 향상되셨나요? 제목 진짜 못 짓는 것 같고요. 그 2번째 시집에서는 좀 잘 지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첫 번째 그 시집 원고를 가지고 이제 김민정 시인한테 김민정 시인께 넘겼을 때 어떤 제목을 원하냐고 해서 제가 그냥 달 시집 제목으로 달 내지는 동백 전혀 검색이 안 되는 네, 공기 뭐 이런 걸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출판사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2번째 시집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제목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이 올해 뭐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출간이 되면은 독자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배가 산으로 간다는 네. 그것도 김민정 맞아요. 시인의 그 선택이었나요? 네. 김민정 시인께서 되게 좋은 제목을 지어주셨죠. 전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김민정 시인의 픽에 대한 제목에 대한 전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민구 시인님의 그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여름, 핸드프린팅, 연구 없다, 머랭, 수도국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 공기 이런 느낌의 제목인데요. 이쯤에서 민구 시인님의 수도국산이라는 시 한번 이제 읽어볼까 합니다. 네.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민구 시인님의 낭독으로 수도국산 들어보겠습니다. 내 식구 단칸빵 살 때 도둑이 들었다. 자는 척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 고장난 비디오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선이 끊어져서 조용히 나갔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였던 거지. 예. 도둑이. 약간 저는 그렇게 봤는데 네. 그 제 동생은 또 아니라고 하고 어두우니까요. 네. 어두우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에 수록된 수도국산이라는 시를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지금 읽어주시는데도 또 낭독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마음에 확 와닿네요. 애써 꾸미지 않고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픔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읊어주는 그런 시적 세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담이신가요? 예, 이거 경험담이고요. 그 첫 번째 시집이 아니라 첫 번째 시집에는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집에 시집 거의 이제 말미에 짧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첫 번째 시집에서는 불청객이라는 시가 있었고 두 번째 시집에서는 수도옥산이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소품 같은 시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되게 간결하게 썼지만 제 시들 중에 수식도 많고 이 표현도 많은 시들이 많으니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옆집 아저씨는 비디오가 고장난 걸 아셨던 걸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때 잠깐 이렇게 그 비하인드를 얘기해드리면 어렸을 때 인천에 살았어요. 그래서 인천시 동구 송현동이라고 달동네가 있는데 그 수도국이 있는 그 언덕배기 이제 수도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옥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못 살죠. 되게 달도 커다랗고 뭐 주변에 범죄 현장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목격할 수가 있고 되게 못 사는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안 자고 잠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이 이렇게 뚝 끊어져가지고 그냥 나가는 도둑을 보면서 오히려 도둑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시로 쓰게 됐습니다. 네. 막 상상하게 돼요. 이 뒷 이야기와 이 앞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민구 시인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민구 시인님께서 직접 가져온 시를 읽어볼 건데요.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배그 관련해서 방송하면서 배그를 하면서 좀 쓴 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가 없어요. 대신 배틀그라운드가 저한테 시를 쓸 때 어떤 약간의 지분을 좀 제공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몇 달 안에 썼던 조금 최근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같이 선물처럼 이렇게 소소한 선물처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인이라는 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민구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인, 오늘은 너도 시가 된다는 것. 너는 가장 달콤한 시라는 것. 나는 제과점 앞을 서성이며 주머니 속의 동전을 만지작거리다가 케이크의 나라, 초코와 라즈베리를 바른 도시를 가로질러 공항으로 간다. 캄캄한 섬에 내려서 아무도 없는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받으쇼, 탈탈 털어 동전을 내놓고 초를 꺼내서 불을 붙인다.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단 하나라면 오늘은 너도 시가 된다는 것. 너는 가장 따뜻한 비라는 것. 처음 만난 당신이 나의 시인. 네. 되게 따뜻한 시네요. 네. 기분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독자분들, 제 시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많으실 거예요. 그 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메일도 보내주시고 만나면 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실 때마다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집들 가운데 조금 직관적으로 그 시들 가운데 직관적으로 독자분들께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쓴 시예요. 이 시도 그러면 두 번째 시집에 들어가는 시인가요? 들어갑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두 번째 시집의 제목 혹시 못 정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잘 지어주실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를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셔서 읽어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배틀그라운드 얘기 조금 더 할까요? 네, 좋아요. 배틀그라운드. 아까 배그라고 하셔서 네. 좀 배그가 뭘까 잠깐 생각했는데 줄임말인 그거네요? 네, 맞아요. 그 줄임말이죠. 배그 배그 한다고 하죠. 그 정말 그 하는 사람들끼리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같이 이제 뭐 솔로라고 해서 혼자 들어가서 혼자 남을 때까지 하는 것도 있고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스쿼드라고 해서 4명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25개 팀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요. 저랑 같이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로 오늘 9시 배그 끄고 이렇게 보내면은 모여요? 응응 이렇게 오죠. 응응 하면은 그때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배틀그라운드의 그 진정한 매력은 제가 1등을 해서 뭐 치킨을 뜯었다, 뭐 내가 뭐 순위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1위를 하고 싶고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묘한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 지내시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게임 중간에 저쪽에 뭐 저기 오고 있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 없는 아이템을 막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좋은 분들도 계시고 좀 거친 분들도 계시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민구 시인님은 언제 화를 내세요? 저는 화를 게임하다가 화내실 때 있으세요? 거의 안 내요. 그럴 것 같아. 예, 게임하다가 가끔 초등학생들 만나면 초등학생들이 뭐 아이템을 달라고 그래서 아저씨 필요한 거니까 안 줄게 그러면 저를 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도 화가 안 나고요. 게임할 때 주로 화를 그냥 안 내고 즐겁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할 때는 뭐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편이기 때문에
예,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게임들 많이 해보신 것 중에 예. 배틀그라운드만의 어떤 되게 독보적인 매력이랄까? 일단은 맵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싸우는 게임이지만 꼭 싸우지 않더라도 차를 타고 그냥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이게 패치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게임이 점점 그 제작사에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건물 안에 이런 그릇이 없었는데 예쁜 그릇이 생겨 있기도 하고 벽지 색깔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건물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제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저를 잡은 사람의 플레이를 구경하면서 얘 이렇게도 하는구나. 다음엔 좀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전술 자체가 직관적인 게임이지만 굉장히 무궁무진하달까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배틀그라운드를 하시다가 그런 어떤 세계관이나 그런 전투나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시적 영감을 받거나 전혀 없어요. 네, 이건 다른 세계니까 네. 다른 세계인 거니까. 네, 그러시군요. 아유, 오늘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총싸움하는 게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큰 세계 같아요. 세계도 크고요. 저랑 만약에 같이 하시면은 그 처음에 알몸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알몸으로 떨어져서 옷 한 벌을 건지는 그런 게임인데 그 헬멧이 있어요. 머리를 맞아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헬멧이 1단계 헬멧, 2단계 헬멧, 3레벨 헬멧이 있는데 제가 3레벨 헬멧을 주우면 꼭 그 진영이 누나한테 선물을 해드릴 수 있고. 그거 헬멧은 줍는 거예요? 아니면 사는 거예요? 줍는 거예요. 다니다가? 예, 다니면서 이게 랜덤으로 떨어져 있고요. 어떤 총이 떨어져 있을지 뭐 어디에 구급상자가 있을지 그런 걸 알 수가 없고요.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파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줍는 재미도 있고요. 제가 좋은 거 주시면은 진영이 누나한테 드릴게요. 저는 그럼 그걸 하려면 저는 컴퓨터부터 사야 돼요. 뭐 PC방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하셔도 되니까. 맞아.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코로나19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팀플레이 저도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 시인으로서의 계획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은 시인이니까 시를 써야죠. 그러니까 그 시 쓸 때 말고는 제가 시인이라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시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속 뭔가 퇴고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좀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목소리로 돌려드리고 싶은 시집이니까 시 열심히 써가지고 시집 가지고 다음에 소식을 다시 전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어요. 이 읽어주신 나의 시인이라는 시가 들어갈 그 시집 너무 기대돼요. 따뜻할 것 같고 자주 펼쳐볼 것 같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나오면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수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랑,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